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생소한 중국제 상륙함 얘기인가요? 네, 이제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전략 국제연구센터, 제가 여러 번 우크라이나 업데이트에서도 인용했던 그 기구인데 CSIS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했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만약 중국이 2026년 대만을 침략한다면 과연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순서가 중국과 대만이라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대형의 상륙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의 최신 상륙함인 075형 상륙함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CSIS에서 실시한 이 상륙정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네. 중국이 상륙함을 본격 개발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모 방송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중국은 상륙작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만 침공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있었어요. 몇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있었어요. 언제냐면 1949년 금문도 포격전 와중에 있었어요. 49년 10월 2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 병력을 실은 배가 금문의 군인터우에 상륙을 했었어요. 당시 이 중공군은 대만군의 방비가 허술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일단 상륙을 해놓고 보니까 초장부터 움직이는 곳마다 지뢰가 곳곳에 매설돼 있어서 완전히 인민해방군이 여기서 작살이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남은 병사들도 여기에 주민들의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숨이 끊어진 그런 중공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중공군은요, 해군과 공군력의 지원이 따라야 하는 상륙작전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나룻배 끌고 갔어요. 나룻배 끌고 가서 상륙을 했다고. 아무튼 퇴로를 차단당한 그 중공군은요, 약 2만의 상륙군이 상륙을 했었는데, 사실 이 2만 중에 절반은 뱃사공이었어요. 나룻배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상륙군이었는데 3일 만에 이 10,000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10,000명이 죽고 뱃사공도 여기서 뭐 사로잡히고 해서 한 4,000명이 포로가 됐어. 사실 이건 뭐냐, 당시 중공군이 상륙작전에 ABC도 모른 채 그냥 병력을 나룻배로 실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제대로 된 상륙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제가 뭐 상륙작전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상륙은 상륙이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이후에 중국 해군은요, 1990년대까지 지상의 인민전쟁을 그대로 바다 위에 옮겨놓은 그런 해상인민전쟁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 역시 그 연장성산이죠. 예를 들어서 타이완 해협을 건너 중화민국의 상륙을 시도한다면 고성능의 대함무기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대형 상륙함 대신 수천 척의 어선이나 상선을 병력 수송의 주체로 활용할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죠? 예전에 실패해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거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전에 침투한 특수부대나 타이완 내 친중 세력의 호응을 통해서 대만에 상륙하는 방식이 20세기 중국 해군 상륙작전의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95년부터 96년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 당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군이 중국이 추구하던 기존의 상륙 방식은 현대적인 대규모 해군 전력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도서지역 영토 확보를 추구하면서 좁은 해협 건너에 있는 타이완이 아닌 멀리 떨어진 동남아 도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수행 능력 소요도 급격히 확대되었어요.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인민전쟁형 모델을 버리고 미국 해병대에 가까운 대형 상륙함을 통한 입체적 상륙작전 능력 확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륙함을 만들었나요, 중국이? 네, 이런 변화의 첫 산물이 타입 071 LPD, 즉 71형 LPD 랜딩 플랫폼 덕 상륙함입니다.
2006년 초담을 진수한 0710 상륙함은요, 만재 배수량이 2만 5천 톤급의 대형 상륙함이에요. 규모와 구조 면에서는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LPD와 대등합니다. 건조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 해군 사상 가장 큰 대형함이었어요. 이 0710 LPD는요, 두 개의 상륙 전형, 즉 두 개의 상륙 전형이라면 한 900명 정도 규모인데 이런 900명 정도 규모의 상륙 부대와 그 장비를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웰독을 통해 4척의 726형 공기 부양 상륙정이나 다수의 양소 돌격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소 돌격차는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상륙장갑차예요. 또한 4대에서 6대의 Z8급 헬리콥터를 운용해서 제한적이지만 입체 초수평선 상륙작전 능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도입 초기에 생소한 개념의 신형 상륙함 전력화를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덴만 해적 석탄 임무에 이 710형을 파견하기도 했었어요. 이후 이 0710의 성능에 상당히 만족해서요, 현재까지 6척을 전력화하고요, 다시 2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0710 상륙함의 운용 과정에서 4대에서 6대의 제한적인 헬리콥터 운용 능력으로는 지형이 험난하고 도로가 제한된 남중국해 도서 해역이나 대만 동부의 산악지형 등에 효과적으로 상륙 전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0710의 추가 건조와 병행해서 입체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대형 상륙함 소요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해군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신형 상륙함에 대한 개념 연구가 시작됐죠. 어떤 개념의 연구였나요? 이 신형 상륙함은요, 상륙정 운용 능력에 집중해서 병력 수송 능력과 항공기 운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0710 상륙함에 비해 선체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강력한 헬기 운용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해군 내외의 견해가 일치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충돌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군을 총괄하는 이 사총부에서는요, 경납고와 항공갑판을 크게 확정한 0710 상륙함의 발전형을 대량 건조하는 방안을 선호했었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에서는요, 마치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항공갑판과 경납고에 집중해서 헬리콥터 운영에 특화된 LPH, 즉 랜딩 플랫폼 헬리콥터나 대형 웰독과 대형 항공갑판을 모두 갖춘 대형의 상륙함인 LHA나 LHD형의 상륙함 확보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LHA나 LHD는 쉽게 말하면 강습 상륙함이에요. 우리 독도함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원했다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그 유형을 여러 군데서 이제 제시했었는데 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여러 시도들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나름대로 겪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견해 충돌은요, 해군형이 대형의 LHD를 추구하는 기종의 요구를 끝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2016년까지 대형 LHD 지향의 설계가 확정된 뒤에야 이런 어떤 대립이 종결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름 산통 끝에 나오게 된 것이 타입 075, 즉 075형 상륙함이었습니다. 0750의 기본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네, 075형 상륙함, 얘기는 이제 양서 공격선이라고 하는데, 이 075형 신형 상륙함은요, 상세 설계를 마친 후에 2017년 후동의 중화조선에서 어떤 강제의 절단을 시작하면서 이제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건조 과정에 착수해서요, 2019년 9월 25일에 초도함 진수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봐요. 통상 이제 한 3만 톤 이상의 대형함 건조에는요, 한 2년이 넘어가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유형의 상륙함을 중국이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그리고 건조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했어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이런 이 상륙함에 대한 신경을 중국 해군이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기 돈을 투자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해군의 인도는 추가 의장 설비 공사하고 해상 시험을 거친 후에 2021년 4월 075형 1번함 하이난이 취역하게 됩니다. 이후 2번함 광시가 12월에 취역했고요. 3번함 안후이가 작년이었죠. 작년 12월에 취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이요,
이런 이 07호용의 규모나 구조에 대한 공식 발표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07호용의 규모나 구조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는요, 이 유출된 외형을 기준으로 한 추정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건조 초기에는 2012년 태국에서 공개된 수출형 LHD 모델을 근거로 프랑스의 미스트랄급 LHD와 유사한 2만에서 2만 4천 톤급 함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건조 중인 신형함의 용골 규모를 보니까 이거는 2만 5천 톤급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71형이 2만 5천 톤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만재 배수량은 3만 톤급 이하라는 이런 가설은 힘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진수식 이후에는요, 사진을 통해서 주변의 지물이나 선박 탑재 장비의 크기 등을 가지고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삼는 물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매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정하느냐, 전장은 약 한 240m, 그 다음에 항공 갑판의 폭은 약 40m 내외로 추정해요. 선체는 상륙정을 운영하기 위한 웰덱하고요, 항공 갑판 아래 항공기형 경납고가 이게 적층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흘수선을 기준으로 한 갑판 높이는 한 18에서 한 19m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정밀한 사진에는요, 이 흘수선 표시가 8.2m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흘수선 표시가 정확하다면은 함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 배수량은 최소 3만 4천 톤에서 최대 4만 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075형 상륙함의 규모는요, 미국의 타라와급 LHA와 대등하거나 크고 와스크급 LHD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수준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건조되는 이런 상륙함도요, 보통 만재 배수량이 2만 7천에서 3만 3천 톤급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075형 상륙함은 미국의 상륙함 등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075형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만재 배수량이 4만 톤에 달하는 대형 상륙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추진계통의 선정과 설계예요. 이 상륙함은요, 항공모함에 비해서 요구되는 항해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이제 양력을 통해서 비행기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되거든. 근데 이런 상륙함은 주로 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항공모함만큼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비해서 좀 작은 기관을 쓸 수 있지만 기관 설계에 요구되는 제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내에 거대한 웰덱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륙함에서는 선체 후방 하부 구획에 웰덱하고 대형 밸러스트 탱크가 설치돼야 돼요. 따라서 공간의 제약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계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간 활용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 상륙함에서는요, 상륙 병력의 거주 공간이나 장비 경납 공간과 기관을 위한 설계를 양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대형 항공 갑판하고 경납고 웰덱 이걸 모두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여기에다가 엔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구획을 아주 굉장히 잘 나눠야 돼요. 여기에 만재 배수량 3만 톤 이상의 거함을 충분한 속도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는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엔진도 이렇게 충분한 출력을 내려면 이것도 크기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 해군의 경우는 보일러하고 터빈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설계해요.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이 추진체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 해군은 051급 C형 구축함, 요게 만재 배수량이 한 3,670톤 정도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4만 5천 마력급 증기 터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만재 배수량이 지금 4만 톤급이잖아. 그러면 지금 051 C급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넘어가거든요. 만재 배수량이. 즉 4만 톤급 이상의 선박을 위한 증기 터빈 관련 기술과 설비는 아직 중국이 이런 기술은 못 가졌어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소도 이런 설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설계사인 후동의 중화조선은요, 071형의 기관을 발전시킨 대형 디젤 엔진의 조합을 075형의 기관으로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071형 상륙함이요, 나름 인도양을 왕복하면서 신뢰성을 입증했거든요. 그래서 후동 중화조선은요, 프랑스의 엔진업체인 SEMT PLS틱이 20세기 후반에 완성한 설계를 바탕으로 업체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16PC-2 6B 16기통 중속 디젤 엔진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 75형은요, 이 엔진 4대로 기관 체계를 구성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4만 톤급 이상의 일선 전투함 가운데 디젤 엔진만으로 구성된 기계식 추진 체계를 채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증기 터빈에 비해서는 출력의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이 075형의 추정 규모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형 상륙함하고 거의 대등하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075형의 최대 속도는 타라와급이나 와스급보다는 다소 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라와가 한 24노트 되고 와스급이 한 22노트 정도 되거든요. 한 20노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디젤 엔진은요, 증기 터빈이나 가스 터빈에 비해서 필연적으로 엔진이 크고 무거워요. 그 다음에 타 기관에 비해서 특히 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더욱이 엔진 자체의 순수 중량만 114톤입니다. 여기다 이제 유류가 주입되고 부수 기재재들까지 합치면 전체 중량이 200톤이 훌쩍 초과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 디젤 엔진 4대하고 그 출력을 담당할 감속기와 클러치, 기어박스 등등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075형은요, 내부 공간의 효율성이 동급의 상륙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덩치가 엔진을 비롯한 파워팩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 디젤 엔진 조합의 추진 체계는요, 10에서 15노트대의 속도에서 압도적인 연료 효율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 같은 건 연료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형 상륙함은 3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연료를 재보급해야 돼요. 근데 디젤 엔진을 쓰는 075형은 그럴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 상륙함은요, 뭐니 해도 탑재 능력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중국 해군은요, 신형 상륙함의 소유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최대 36대의 수송 헬리콥터 운영 능력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으로요, 075형에서 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최대 수는 한 30대 내외예요. 이 075형의 항공 갑판은요,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240m 곱하기 33m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타라와급 상륙함하고 대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형 상륙함에 필적하는 헬리콥터 동시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따라서 075형의 항공 갑판은 적어도 6대가량의 중대형 헬리콥터를 작전 가능한 상태로 놔둘 수 있고, 여기에 10대 내외의 중대형 헬리콥터를 작전 준비 상태로 대기시킬 수 있는 탁월한 항공기 운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075형이요, 항공기 운용에 전적으로 집중한 함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웰독도 있으니까.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엘리베이터의 구성이에요. 미국의 대형 상륙함은요, 아일랜드 후방으로 좌우연에 각각 사이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항공 갑판과 경납고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075형은 공개 모형부터 실제로 건조된 함정까지 모두 한미에만 대형 항공기용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중국 해군이 대단히 헬리콥터 운영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미국 해병대 수준의 헬리콥터 순환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해병대하고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함재기를 상황에 따라 조합해 운영할 경우 경납과 항공 갑판 간 이동 소요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항공기 이동 경로를 이원하는 게 사실 효과적이죠. 반대로 한미에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는 단순해져요. 하지만 이동 경로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이송 가능한 항공기의 수요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요, 구조적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미 해병대와 같은 신속한 대규모 상륙 병력의 헬기 수송 능력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